안녕하세요. 충남 사회서비스원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반짝 자립통장 담당자 박순영입니다. 2025년 금융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교육은 반짝 자립통장 대상자에게 매년 필수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가입기간 동안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출석 확인은 댓글을 통해 진행됩니다. 댓글에 지역과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성함을 남겨주시면 출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QR코드 스캔과 교육 이후 문자를 통해 링크가 전송될 예정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실시하오니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은 NH농협 충남본부 양희선 과장님이십니다. 통역에는 충남농아인협회 라희경 통역사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생활금융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충남본부 금융교육 강사 양희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금융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돈을 모으고 쓰고 지키고 빌리는 법입니다. 함께 배우면서 행복한 금융생활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챕터는 돈 모으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이 적은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가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해서 만족감이라도 얻는 게 낫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당장 갖고 싶은 물건을 사면 기분은 좋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조금씩 모아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돈을 모으는 건 나를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일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줄 버팀목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돼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작더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긴 돈의 금액과 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돈을 필요할 때마다 찾을 계획이라면 보통예금을, 일정 기간 돈을 맡겨둘 계획인데 한 번에 맡긴다면 정기예금, 매달 꼬박꼬박 맡긴다면 정기적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예금은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어서 입출식 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급여통장, 공과금 이체나 카드 결제계좌로 쓰이는 생활비 통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이자가 많은 편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가 줄어드니 당분간 사용 계획이 없는 목돈을 저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금은 조금씩 돈을 넣어 목돈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저축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똑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넣는 것을 정기적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금으로 매달 5만 원씩 모으면 1년 뒤에 6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저축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과는 다르게 금액이나 날짜를 자유롭게 저축하는 것을 자유적금이라고 합니다. 자유적금의 사례로 우리 충남에서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충남 반짝 자립통장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적금에 해당되고요. 가입 대상은 충남도에서 선정한 도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매년 선정이 되고요. 가입기간은 3년으로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월 최대 35만 원으로 참여자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적립하면 충남도 지원금으로 1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만 원을 자립통장에 넣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5만 원을 더해주니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실 수 있고 3년 뒤 약 1,080만 원이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나만의 자립자금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적금을 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는 오래 맡길수록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1천만 원을 3%의 금리로 달리와 복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달리는 횟수가 지나도 매년 30만 원씩 동일한 이자를 받는 반면 복리는 두 번째 해부터 이자에 이자가 붙어 30만 9천 원, 세 번째 해에는 31만 9천 원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와 복리의 차이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이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안정성도 다르고 금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1금융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희 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이 특수한 은행도 포함이 됩니다. 제2금융권은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은행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농협은행이 아닌 땡땡 농협으로 끝나는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회사는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해서 비은행 예금 취급 회사로 분리되며 이 금융권에 포함됩니다. 제3금융권은 대부업체입니다. 사채라고도 하고 제도권 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반드시 멀리하셔야 하는 사금융권입니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1, 2금융권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예금보호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1억 원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땡땡 지점에서 1억 원을 A은행의 모바일뱅킹으로 1억 원을 예금을 했다면 A은행에서 총 2억 원을 맡긴 셈으로 1억 원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1억 원을 그리고 B저축은행에서 1억 원씩 저축할 경우에는 A은행과 B은행 각각 1억 원씩 하여 2억 원을 모두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축 말고도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은행 이자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데요. 투자는 대신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 자산을 기간에 따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중기 목표를 위한 투자 50%,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위한 투자 50% 이렇게 나눠본다고 가정했었을 때 중기 목표를 위한 투자는 대표적으로 적립식 펀드와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 적금처럼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위한 투자는 긴 기간을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복리효과 상품, 예를 들어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10년 후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우리가 직접 하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적립식 펀드나 ETF 이런 상품들이 간접 투자의 대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투자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내가 투자를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접 투자인데요. 직접 투자는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고 내가 직접 결정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간접 투자와 달리 수수료 부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역시 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요. 그 많은 금융회사 중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인 은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크게 돈을 맡기는 예금 업무, 돈을 빌리는 대출 업무, 돈을 보내는 송금 업무,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환전 업무, 전기나 수도요금 등을 낼 수 있는 공과금 수납 업무, 그리고 기계로 돈을 넣거나 뺄 수 있는 ATM 기기 관리 업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통장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갔다고 상상해 보시면서 통장 만들기 과정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도장을 쓰실 분들은 도장도 함께, 서명을 하실 분은 신분증만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도장 거래를 하실 분은 통장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도장을 가져가셔야 하고 서명 거래를 선택하신 분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은행에 들어서면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한 장 뽑고 기다리다 보면 띵동 하고 번호가 호출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찾아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행에는 이렇게 고령 또는 장애인 상담 창구라고 표시된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가셔서 은행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번호표를 보여주고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준비물을 건네고 통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정하셔야 되는데 숫자 4개를 설정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또는 1111, 2222와 같은 연속된 같은 숫자는 비밀번호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명의 경우에는 통장이 다 만들어지면 서명을 하시면 통장 만들기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챕터, 돈 쓰기입니다. 돈을 잘 쓴다는 건 내가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획이 없으면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 멀리해야 할 소비 습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소비하는 비용인 홧김 비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쇼핑을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혹은 술을 마신다던가 이런 게 홧김 비용의 예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깜빡 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산을 미리 챙겼더라면 편의점에서 우산을 살 일도 없을 거고, 내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왔더라면 택시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카드나 대출을 받은 이자를 제때에 넣었더라면 연체 이자를 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OTT와 같이 많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 해지를 깜빡하고 놓치게 되면 구독료를 또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은 쓸쓸 비용인데요. 쓸쓸한 마음이나 외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넷플릭스 등의 OTT 비용이나 외로워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이 쓸쓸 비용과 연관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과소비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입니다. 마음이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쪼그라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로 문제 해결과 무관한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폭식이나 포금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혼자 살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돈을 쓰기 전에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산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수다를 떠는 등의 일을 먼저 해보시면 불타오르는 소비 욕구를 좀 가라앉히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우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물 혹은 약값 등의 비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인 그런 상품들이고 불편하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 있지만 하나 더 사고 싶다거나 운동화가 있지만 하나 더 사고 싶은 그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구두를 신으라고 해서 구두를 사야 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 됩니다. 또한 계획적 소비는 낭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고 지출 계획을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출 계획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뉩니다. 고정비는 월세, 전화요금처럼 매달 꼭 나가는 돈을 말하고요. 변동비는 식비나 쇼핑처럼 달라지는 돈입니다. 먼저 고정비를 확인하고 남은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쓰는 지출 내역을 다 적고 나면 절약할 수 있는 습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핸드폰 요금, OTT, 배달 앱으로 30만 원 이상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니 불필요한 구독과 배달이 많다는 걸 깨닫고 지출을 줄여나갑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절약하고 적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항목에 돈을 많이 쓰시나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돈을 쓰는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먼저 쓰고 나중에 돈을 갚는 카드입니다. 신용관리에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혜택이나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획 없이 쓴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쓰다가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 사용하여 과소비를 방지하고 연체할 위험이 없어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 있는 소비 습관이 자신이 없다면 체크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이 있다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입주식 통장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입출금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는 즉시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문자를 받으실 수 있어서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뒷면 서명란은 반드시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챕터, 돈 지키기입니다. 돈을 모으고 알뜰하게 써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함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금융사기란 금융거래를 하는 척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금융사기범의 접근 방법은 가족인 척, 지인인 척, 택배인 척, 공공기관인 척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금융사기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걱정 마, 나는 안 당할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길 거야. 만약 사기를 친다고 해서 내가 넘어가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금융사기 수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입니다. 음성과 목소리를 뜻하는 보이스, 낚시와 낙따를 뜻하는 피싱을 결합한 말인데요. 즉, 전화로 사기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070으로 시작되는 발신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어눌한 말투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 3가지 유형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형입니다. 여기는 서울 남부지검 범죄수사팀 땡땡땡 과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에서는 현금이나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대출을 빙자하는 대출 빙자형이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저금리 대출이 나와서 전화를 드렸다. 이런 전화를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농협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금융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광고를 하거나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족, 지인의 수술이나 납치 사건을 빌미로 하는 협박형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빠 나 큰일 났어. 합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협박 전화를 즉시 끊고 내가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사기 수법 두 번째, 스미싱입니다. SNS 또는 문자 메시지와 낚시와 낙따의 SNS 문자 메시지와 낚시, 낙따를 결합한 단어인 스미싱은 문자로 사기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스미싱의 첫 번째 유형, 택배 사칭 유형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주소지 확인되지 않아 반송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를 절대 눌러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청첩장 사칭 유형입니다. 결혼식을 초대하는 그런 문자에 마찬가지로 클릭을 유도를 하게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세 번째, 국가기관 사칭 유형입니다. 아래 명의도용 사건 접수 담당 수사관 누구라며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문자도 역시 스미싱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무료 쿠폰 사칭 유형입니다. 이런 무료 쿠폰을 준다고 하는 문자는 누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클릭하게끔 유도하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나가는 겁니다. 문자에 있는 내용을 누르게 될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사기꾼들에게 모두 넘어가서 돈과 개인정보를 뺏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금융사기 수법 세 번째, 대출 빙자 사기입니다.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는 대부분 고금리 사기입니다. 취업을 가장해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혹은 핸드폰 요금에 추가되는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법의 대출 사기가 있습니다. 이 대출 빙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 광고는 절대 없으니까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과 관련해서 돈을 요구할 때는 의심하셔야 되고요.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금융사기 수법 네 번째, 대포통장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을 매매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대포통장 명의인 또는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서 계좌 개설도 안 되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비대면 거래도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출도 당연히 거절되면서 금융생활에 제한이 되면서 상당히 불편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의 통장은 나만 써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통장에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때는 무조건 송금은행에 연락해서 돈이 잘못 들어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내 맘대로 쓰고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은행 직원이라면서 돈을 잘못 보냈으니 현금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융사기 예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자녀나 지인이 돈을 부탁하면 전화로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심되는 문자나 카카오톡에 있는 글씨,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정부기관 직원이 현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예의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의를 다하지만 그래도 금융사기를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청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를 발견하시면 신고하는 전화는 인터넷진흥원 118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피해 상담이나 환급 등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통장에 지급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추후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챕터, 돈 빌리기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신용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용으로 거래를 한다는 건 물건을 먼저 사고 물건값은 나중에 갚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거래의 장점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필요한 물건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필요할 때 돈을 마련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질 경우,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경우 이자가 많아지고 갚을 돈이 커져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용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신용카드 거래,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와 함께 돈을 갚는 신용대출,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저희가 요금을 월말에 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거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값이 좀 꽤 나가는 거를 한 번에 사고 물건값을 나누어 갚는 할부 금융을 쓰잖아요. 이런 것도 신용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점수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은행은 이 점수를 보고 대출을 결정을 합니다. 점수는 최대 1000점을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점수가 높으면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요. 대출 금리도 낮아 이자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핸드폰 개통이나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할부 구매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결국엔 사금융권에 적은 돈을 빌릴 수는 있겠으나 이자를 과하게 많이 내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나의 신용점수를 아는 것입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뱅킹 어플을 통해 내 신용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통신요금이나 관리비 등의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두 번째, 후불교통카드, 체크카드 등을 꾸준히 씁니다. 셋째, 소액이어도 연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사채업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의 고금리 상품을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대출일수록 대가가 크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 관계없어요. 이런 광고는 대부분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도 높고 나중엔 갚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23살의 대학생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서비스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현금 서비스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자에 붙고 해서 결국엔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현금 서비스 한도까지 다 쓰게 돼서 결국엔 사금융권에다 손을 빌리게 됩니다.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천만 원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대출인 반드시 대가가 크다는 거 명심하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금융권에 손을 빌리기 전에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부담이나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한 곳을 정하여 꾸준하게 거래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돈을 벌고 많이 저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재산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내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 소득, 은행 거래사항, 과거 대출 이력 및 연체 정보 등을 고려해서 신용점수를 따지고요. 신용점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이자는 비교적 적게, 신용점수가 낮으면 돈은 적게, 이자는 비교적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은 주택, 땅,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대출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은행은 재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 이자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담보가가 비싸면 많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담보가가 싸면 적게 빌려줍니다. 다음은 전세대출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받은 보증금을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자를 위해 정부 지원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은 자동차를 살 때 부족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신용대출은 캐피탈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캐피탈 회사의 대출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캐피탈 회사는 절차는 간편한 편이긴 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담보나 신용도와 상관없이 비교적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내셔야 하고 돈을 갚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연체자 또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돼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이 밀리면 내 신용점수가 하락할 위험이 있고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정해진 날짜에 연체 없이 반드시 꼬박꼬박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자 지급과 함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제도인데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액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금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금리로 변동이 됩니다.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청약의 목적이 없어도 적금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공공 민영주택 각각 전체 분양 물량의 약 10%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기간 추천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시청 장애인 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시청받아 청약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추천형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자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소득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우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5천만 원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한 금액이고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계약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소득에 500만 원을 얻었는데 세금을 일반 통장이라면 세금을 77만 원을 떼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이트를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인 파인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내 숨은 돈 휴면 계좌를 찾으실 수 있고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등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인데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24 사이트인데요.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수 있고요. 그 정부24 사이트 내에 보조금24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기억나시죠? 돈을 모으고, 쓰고, 지키고, 빌린다. 여러분의 작은 금융 습관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교육은 내일부터 11월 7일 금요일까지 개설 예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반드시 내일부터 11월 7일 금요일까지 녹화본 이수 후 댓글에 지역과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는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반짝 자립통장 금융교육을 이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